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형구법하고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방형구법으로 식물 군집을 분석할 수 있다.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안내 질문은 방형구법으로 식물 군집을 조사할 때 각 식물의 종의 중요치, 이거 어떻게 계산해? 중요치의 가장 높은 종은 무엇이라고 해 정도를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간 경쟁에서 경쟁 베타 원리로부터 일부 종이 사라질 수 있지만 분서, 공생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군집 내 생물 다양성 유지와 군집 구조의 안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서, 공생 하는 생물의 예를 들어서 서술하시오가 되겠습니다. 요 질문이 조금 까다롭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형구법입니다. 방형구법. 방형구법은 어느 지역의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어느 지역의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조사 지역에 방형구를 설치하고 방형구에 나타난 식물 종의 개체 수. 이걸 뭐예요? 방형구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틀이에요, 틀. 가로, 세로 1m. 여기 1m. 그다음에 여기도 1m. 1m 안에 다시 여기 칸이 나눠져 있어요. 칸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 요 이렇게 풀밭에 던지면 요 특정 이 구역에 어떤 식물들이 있느냐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뭐 밀도도 구할 수 있고 개체수, 그러니까 빈도도 구할 수 있고 피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만 그렸지만 이런 방향구를 여러 개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습지로 돌아와서 방향구에 나타난 식물종의 개체수를 아는 게 이게 밀도죠. 전체 방향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 요거를 빈도라고 합니다. 빈도.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의 출현 방향구 수. 예를 들면 전체 방향구를 뭐 5개 던졌어요. 5개 던졌더니 이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수가 3개다. 그러면 빈도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빈도. 그다음에 지표를 덮고 있는 정도. 피도라고 합니다. 피도. 전체 방향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하는 면적. 요거를 피도라고 합니다. 자, 이걸 조사해서 우점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 각 종의 중요치라는 개념이에요. 중요치가 뭐냐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중요치 값이 가장 높은 종이 그 군집의 우점종이 됩니다. 우점종. 자,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뭐냐? 상대 밀도는 모든 종의 밀도의 합.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5종이 관찰됐어요. 그럼 이 5종의 그 밀도,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 합을 분모값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 종의 밀도를 나누고 곱하기 100한 것이 이제 상대 밀도가 됩니다.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 상대 피도는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종이 있겠죠? 그 종이 우점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탐구에 방형구법으로 식물군집 분석하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방형구 4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방형구 한 칸의 면적이 0.04제곱미터. 그럼 요게 이제 방형구 4개죠.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요 한 칸이 면적이 0.04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로 1m, 세로 1m인데 지금 여기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잖아요. 그럼 5칸이면 요거 하나가 20cm죠? 예, 요것도 20cm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도. 그렇죠.
그러면 20cm 곱하기 20cm니까 0.04 제곱미터죠. 그죠? 이거 센티미터니까. 20cm는 0.2 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2 곱하기 0.2, 0.04가 됩니다. 자, 이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면적 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고 중요치를 구하고 우점점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중요치를 구하면 운송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가지고 방한구 4개를 던졌어요. 어떤 지역에. 그랬더니 네모가 종 A, 세모가 종 B, 동그라미 종 C예요. 그러면 표에 식물 종 A, B, C의 밀도, 빈도, 피도, 상대 밀도, 빈도, 피도, 중요치 요거 값을 계산해 보면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우점종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군집 내 개체군의 요거는 교과서를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그림 사진이 요거는 하고 볼게요. 자, 먼저 종간 경쟁이 있습니다. 종간 경쟁. 종간 경쟁이 뭐냐면 종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체군과 개체군끼리의 경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려고 경쟁이 일어난다. 이게 종간 경쟁입니다. 생태적 지위라는 말은 여기 있죠. 군집을 이루는 한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개체군이 차지하는 공간을 종합하여 생태적 지위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생태적 지위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이 지위, 공간 지위. 그런데 개체군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체군이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같아. 동일해. 그러면 얘네들은 이 A 개체군과 B 개체군은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A가 먹는 거를 B도 먹고 B가 먹는 거를 A도 먹고 A가 사는 곳에 B도 살고 B가 사는 그 환경, 조건이, 공간이 A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야. 그러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경쟁하잖아.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이 일어났어. 종간 경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기는 개체군이 있겠죠.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 이건 번성이야. 하지만 진 개체군은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경쟁을 해서 배척한다. 다른 개체군을. 그래서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죠.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가 있어요. 두 종을 단독 배양했어. 따로따로. 그럴 때는 얘네들이 S자 곡선을 그리죠. 그렇죠. 애기 집신벌레도 S자 커브, 집신벌레도 S자 커브를 그려요. 그래서 요거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이제 환경 저항 때문이죠. 이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못 넘는 거지. 근데 같이 배양을 해버려. 같이. 그럼 같이 하면 생태적 지위가 먹이 지위와 공간이 겹쳐버리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기 집신벌레는 S자 커브를 그려요. 그런데 집신벌레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는 말은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 경쟁했을 때 집신벌레가 경쟁에서 밀린다. 진다. 그래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게 경쟁 베타 원리입니다. 종간 경쟁이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분서입니다. 분서는 말 그대로 하면 나눈다. 나눌 분자 서식지. 그러니까 서식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도 바꾸고 활동 시간도 바꾸고 생활 공간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을 피하겠죠. 이걸 분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가에 사는 이 새들의 종에 따라 개체군에 따라 먹이를 잡는 공간 방식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사는 새들의 분석, 큰 홍학, 청둥오리,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
검은 머리 물대새, 뭐 흰 물대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흰 물대새는 그래도 이게 물하고 좀 접해져 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 거기에서 이제 살고, 그다음에 검은 물대새는 이제 물하고 접해지는 공간, 그다음에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는 그래도 물과 좀 더 인접한 것, 그다음에 청동원에 더 깊은 곳, 큰 호황은 다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더 깊은 곳에 이런 조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는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도 다르게 하고 먹이도 다르게 하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 물대새들끼리 청동원이랑 큰 경쟁이 줄어들죠. 이런 방식이 이제 분서입니다. 그래서 집신벌레처럼 막 서로 경쟁해서 이렇게 한 경쟁 배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서를 통해서 피한다. 그다음 공생입니다. 공생은 같이 사는 거죠. 같이. 공생은 군집 내 서로 다른 개체고리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공생이에요. 공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생에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습니다. 상리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 그다음에 편리는 한쪽 편만 이익을 보는 공생. 그래서 두 개체군 모두 이익을 얻으면 상리. 두 개체군 중에 한쪽은 이익을 얻는데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 편리. 요게 이제 두 가지 개념입니다. 먼저 편리공생. 여기 우리 까치 얘기가 나오는데 까치가 이제 나무에 둥지 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키우고 하는데 까치 입장에서는 이제 나무에 둥지를 지으면 새끼도 기르고 나무의 보호를 받죠. 그래서 까치는 이익을 봐.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익도 손해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편리공생. 그 다음에 상리공생입니다. 이게 지의류가 땅지자 오대자인데, 그러니까 불모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생물이 지의류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바위에 이렇게 이런 얼룩덜룩한 모양처럼 보이죠. 이게 지의류입니다. 이게 다 지의류인데 얘네가 그 균류하고 조류 또는 광합성 세균이 공생하는 거예요. 지의류는 그 살 곳, 장소를 제공하는 균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분을 제공하는 조류, 광합성 세균이 균류와 조류, 광합성하는 조류가 같이 살아. 그래서 서로 공생을 해. 장소도 제공해주고 양분도 제공해주고 서로. 균류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조류는 광합성에서 양분을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보죠. 그게 상리공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사람의 몸속에 찾을 수 있는 상리공생, 우리 그 장에 유산균이 있잖아요. 비피더스 유산균. 그 유산균하고 우리 우리 몸, 사람의 장에 이제 공생을, 이게 상리공생이다. 왜냐하면 비피더스 균, 유산균이 이게 살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좀 분해를 해줍니다. 그 분해를 해주고 자신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기생충하고는 다르죠. 기생충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빼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생충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기생이고. 예. 다음, 이제 기생 나옵니다. 기생은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에 피해를 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 이거 기생입니다. 예. 그래서 기생관계는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자, 손해를 보는 생물을 숙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강아지 몸에 이제 찐득이가 이제 기생자고, 이제 강아지, 개가 이제 숙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생충, 뭐 벼룩, 거머리, 찐득이 이런 거, 회충, 간흡충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포식과 피식인데요. 개체군 내에, 군집 내에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과 피식입니다. 포식자와 피식자는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죠. 개체군의 크기를 조절하는 요인이다. 네, 포식자가 있어서 피식자의 개체수가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자가 이제 얼룩말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말이 풀 뜯어먹는 거, 뭐 이런 게 있죠.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하면 포식자는 피식자를 잡아먹어 피식자 개체군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걸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태계 평화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앞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군집 내 계층 사이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배웠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랑거미는 거미줄에 걸린 메뚜기를 잡아먹는다. 이건 무슨 관계일까요? 군집 내 상호작용. 뭘까요? 요거죠. 포식과 피식. 자, 여러 종의 소울새는 한 나무에서 다른 위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 소울새 개체군이 달라져요. 예. 그러면 이거는 분서죠. 분서. 공간을 달리한다. 자, 그 다음 흰동가리와 말미잘.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아. 그리고 흰동가리를 잡아먹으러 오는 천적을 유인해서 말미잘이 그 천적을 잡아먹어. 그럼 서로 좋죠. 예, 이거는 상리 공생이 되겠습니다. 공생. 자, 그 다음에 사자와 점박이 하이에나는 먹이를 두고 다툰다. 예. 그죠? 뭐예요? 종간 경쟁이다. 종간 경쟁이다. 다음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은 사람의 몸속에 살면서 적혈구에서 양분을 얻는다. 기생이죠, 기생. 이거는 기생의 예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천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군집의 천이. 천이가 뭐냐?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는 시간에 따라 변하죠. 이 변화에 따라 군집을 이루는 생물 종 구성, 특성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생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식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종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걸 천이라고 한다. 천이 중에 개척자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이 개척자입니다. 불모지에서 예를 들면 화산 폭발로 용암이 뒤덮인 곳이야. 처음부터 생물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생물이 개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해요. 1차 천이에는 건성천이, 습성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천이는 건조하고 양분이 부족해서 잘 살 수 있는 지의류가 개척자로 들어옵니다. 지의류가 들어와서 토양이 형성되고 토양이 형성되면 성장이 빠른 초본류, 그 다음에 관목,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으로 이렇게 식물 군집이 변해갑니다. 맨 마지막에 음수림이 돼요. 음수림. 이 천이의 마지막 단계인데 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그래서 참나무로 이루어진 음수림이 극상을 이룬다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1차 천입니다. 자, 1차 천이에 용암 같은 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이런 불모지가 있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지의류입니다. 지의류가 등장하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초본이 등장합니다. 풀.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 관목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양수림이 양수림은 대부분 이제 침엽수, 소나무 같은 것들 이게 양수림이고 호남림은 양수림과 음수림이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소나무도 있고 음수림은 참나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음수림입니다. 활엽수들, 이파리가 큰 것들. 이게 이제 음수림인데 처음에는 양수림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섞여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음수림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엽수들이 이런 침엽보다 더 잘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커서 햇볕을 다 얘네를 차단해 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살 수가 없죠. 못 산다. 죽는다. 그래서 음수림만 남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자, 그다음 2차 천이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군집이 식물 군집이 있는데 기존에 식물 군집이 있는데 산불이 났고 산사태가 났거나 나무를 많이 뱄어. 그러면 이제 없어지겠죠. 다른 곳에서 유입되거나 토양에 살아남은 식물의 뿌리나 종자 등이 자라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해요. 1차 천이는 불모지에서 시작하죠. 불모지에서.
이런 식물이 그런데 2차 천이는 산불이 났어. 그러면 일단 토양이 있는 거잖아. 여기는 토양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1차 천이는 토양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씨앗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유입된 그런 생물들로 통해 가지고 1차 천보다 빠르게 쫙 동일한 루트로 천이가 일어납니다. 요게 2차 천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습성 천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은 없어요. 교과 설명은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습성 천인데 요거 그림이죠. 습성 천이는 빈영양호, 빈영양호라고 하면 영양 물질이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생 식물들이 자라겠죠. 또는 외부에서 영양 물질이 막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부영양호가 됩니다. 영양 물질 풍부해집니다. 예.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습원이 만들어지죠. 우리 뭐 우포늪이나 이런 습지가 만들어집니다. 습지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거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자꾸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초원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하잖아요. 초원이 되면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 이런 식으로 또 천이가 이루어집니다. 습성 천이는 빈영양호, 부영양호, 습원, 초원,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 양문림, 호남, 음수림 이런 식으로 천이 되는 것을 습성 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방형구법하고 군집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